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목보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보호 관리, 수목보호,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인 피해에 대한 관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시 이후에 이제 병충해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수목의 저온 피해나 그다음에 고온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거는 생리적인 피해 혹 비전염성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온의 피해입니다. 동해인데요. 동해는 추위에 의해 세포막벽 표면에 결빙 현상이 일어나 죽는 현상. 그래서 빙점 이하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빙점 이하라고 얘기하면은요. 0도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0도씨 이하에서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난지산 수종이나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나 생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이식된 수종일수록 동해에 약합니다. 다음 침엽수류와 낙엽환렵수류는 상록환렵수류보다 내동성이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록환렵수의 경우는 동해에 입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상록환렵수가 남부수종이 주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록환렵수의 경우는 겨울에도 잎이 다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포벽에 결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낙엽환렵수의 경우는 겨울에 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록환렵수에 비해서 덜 동해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없고 맑게 갠 밤의 새벽에 서리가 많이 내리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또 동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열인데요. 상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지금 동해와 냉해가 있거든요. 동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빙점 이하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냉해는 0도씨 이상일 때, 빙점 이상일 때 발생되는 겁니다. 0도 이상인데 무슨 저온의 피해가 발생할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남부수종의 경우 따뜻한 열대지방에 있는 식물을 우리가 옮겨와서 심었을 때 예를 들면 바나나는 실제 12도에서도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열대나 더 따뜻한 지역에서 자랐던 나무를 옮겨왔을 때 특히 빙점 이상에서 발생됐을 때를 우리는 냉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은 상열인데요. 여러분 책 124페이지. 추위로 인해 나무 껍질이 수선 방향으로 세로로 갈라지는 겁니다. 세로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지상에서 50에서 1m까지 50cm에서 1m까지 수간에서 주간 있죠. 거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서쪽 수피가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수간을 집사기를 하거나 석회수, 우리 그 하얀색 빛 나는 것을 그 남서쪽 수피에다가 칠하면 좋습니다. 상열의 경우는 오히려 작은 나무보다 큰 나무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햇볕을 많이 받는 쪽, 그 햇볕을 많이 받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넓은 면적에서 나기 때문에 작은 나무보다 근원지름이 15에서 3cm 정도 되는 큰 나무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상종은 상열로 나무가 갈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불룩해진 부분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고온의 피해인데요. 고온의 피해 껍질떼기 혹은 벼떼기, 피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름에 석양볕에 줄기가 열을 받아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약한 수종인 경우, 껍질이 얇은 수종인 경우 서쪽 혹은 서쪽이나 남서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피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동해처럼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한 이 석회수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한 해는 우리가 한자가 들어가면 겨울을 생각하는데 이 한 해의 한자는 한발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의 피해에 들어가는데 여름철 수분이 증발해서 심한 부족으로 수분이
희미하게 부족해서 말라 죽는 현상을 우리 한발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한발의 피해에 대응하는 방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물을 주지 않는다. 물을 듬뿍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 해의 피해는 물을 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에 동해의 피해 때문에 물을 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의 관수 방법은 물을 한 번에 충분히 주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흙 속에 물이 저장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위에 부분만 살짝 촉촉한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까지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여름철에는요, 한 번만 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은 피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11시에서 2시, 14시까지는 원래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방울이나 물들이 햇빛에 오히려 그 돋보기 현상을 일으켜서 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는 원래 간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상온과 비슷한 물을 주는 것이 좋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그렇게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너무 차갑게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도록 상온과 비슷한 온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125페이지 보시면 서리의 피해의 발생과 그 서리의 피해 내용, 그 다음에 예방 방법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서리는 오목한 지역, 이제 계곡 같은 그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요. 온도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도 서리의 피해가 있죠.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 성목보다는 유령목, 그 다음에 겨울철 질소질 비료를 과다했을 때 이런 서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비료 제가 비배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소질의 경우는 얘는 생장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생장에 도움을 주는 비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질소질 비료를 안 주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겨울철은 생장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춥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칼륨질 비료를 주면 좋지 질소질 비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철부터는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리의 피해로 서리의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상과 만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조상은 이른 서리, 만상은 늦서리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하면은 봄이 이른 서리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서리는 원래 겨울에 오는 건데 겨울에 오지 않고 가을에 오는, 빨리 온다 해서 이른 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오는 것이 조상이고 만상은 이제 겨울에 지나서 겨울에 이제 서리가 오는데 그게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오나? 네, 그게 늦은 설이 그게 바로 봄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과 만상을 이야기할 때 자칫 조상을 봄으로 만상을 가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리가 오는 시기를 먼저 생각하고 얘가 늦었냐 이른 거냐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조상의 경우는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 내린 서리로 피해를 입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휴면기에는 이게 서리에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휴면기에 들기 전, 예를 들면 갑자기 원래 휴면기를 나무들이 11월 달에 휴면기에 11월, 12월에 드는데 11월 초나 10월 말쯤에 갑자기 서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휴면이 들기 전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상의 경우는 이른 봄 물 오른 나무가 그러니까 이미 수액이 유동을 했어요. 유동을 해서 휴면기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꽃샘추위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갑자기 4월 달에 추워진다거나 이럴 때 서리의 피해로 새싹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새싹. 그래서 특히 유묘에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상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륜은 우리 나이테를 얘기하는 건데 늦서리로 인해서 1년 나이테가 갑자기 2개로
얘가 다시 겨울인가 착각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상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집사기를 하거나 훈연법, 연소법으로 지 표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전정과 거름주기를 일찍 끝낸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질소질 비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료 주는 거를 빨리 당겨서 하시는 것이 좋고, 전정도 너무 추위에 강전정을 해버리면 서리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서리 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나무에는 미리 살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혹시 관수 배우실 때 실인진 관수라는 게 있어요. 실인진 관수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물을 주는 건데 원래 이게 고온기에 잔디밭에 지표면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는데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살수를 해버리면 서리가 서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실인진 관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수목 외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외과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큰 나무를 보시면 중간에 왜 뻥 비어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뻥 비어 있는 나무를 언젠가 다시 가보니까 무슨 시멘트 같은 걸 발라놓은 것처럼 다시 메워진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외과 수술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무는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노거수 혹은 뭐 문화재 천연기념물 뭐 이런 것들 있죠. 보호수라든지 희귀목 같은 고목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런 것 치료하는 것을 말라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외과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아무 때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른봄이나 겨울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액 유동이 잘 되는 4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상처 처리를 하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액 유동이 잘 되는 시기에 오히려 하는 것이 상처 유합이 더 잘 됩니다. 외과 수술의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부패부를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이 다 썩었어요. 썩은 거예요. 이게 썩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부패부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얘보다 많이 도려냅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주죠. 일단 첫 번째는 부패부를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패부에다가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상처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냐면 살균, 살충 처리를 해줍니다. 자, 제거가 첫 번째입니다. 제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살균, 살충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부나 방수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이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다 해준 다음에 얘를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 처리나 방부 처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됩니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충진합니다. 동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멍 난 거를 우리가 동공이라고 그래요. 얘를 충진해 줍니다. 그 다음에 표면을 매끈하게 매트 처리를 해주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인공나무 그러니까 우리 코르크를 아주 잘게 쪼갠 게 있어요. 그걸로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그 수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실리콘 같은 걸로 싹 쏴서 걔가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외과 수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순서인데요. 이걸 우리가 뭐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상처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방부 처리를 해주고 얘가 덜어냈잖아요. 제거했는 부분을 충진해주고 그 다음에 매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수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지 처리까지 이 순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공을 충진하는 충전물에는 합성 수지, 에폭시 수지라는 게 있어요. 쫙 쏘면은요, 얘가 점점점 부풀어 납니다. 그래서 홈까지, 아주 작은 미세한 홈까지 깊이 다 충전할 수 있도록 에폭시 수지 이런 걸 많이 쓰고요. 폴리우레탄 폼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총건으로 이걸 여기를 앞에다가 이제 마대를 이렇게 딱 대고 나서 여기다 딱 쏘면은요, 얘가 3분의 1만 해도 얘가 쫙 부풀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안에까지 다 충진이 가능합니다. 그게 폴리우레탄 폼이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같은 것들도 동공 충진물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막 몰타르 같은 거 있죠. 시멘트나 이런 걸로 막 발라버리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가볍고 충진이 아주 속속들이 세밀하게 잘 되는 폴리우레탄 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별표를 해놓고 자기방어 기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외과 수술 얘기를 하면서 식물은 자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이게 코디트라 그래가지고요. CODIT, 나무의 자기방어 기작은요. 상처를 입게 되면 재질 부우균을 비롯한 여러 상처 치료에 미생물 침입을 봉쇄하는, 자기 스스로의 상처를 유압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위에 여러 방향으로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방어벽을 만들어서 상처가 더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잘린 단면이 있으면 이 주변이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통통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상처 잘린 부위가 요렇게 메꿔주는 거죠. 전체를 메꿔주지는 않더라도 요렇게 메꿔주는, 그걸 보신 적이, 나무 절단면 한번 보시면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자기 방어 기작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람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피가 굳고 딱지가 않죠. 이게 바로 다 그러면서 나중에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방어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수직 방향, 중심 방향 또는 접선 방향을 폐쇄해서 그 방향으로 방어층을 형성하는 건데요. 특히 외부 상처 부위의 폐쇄는 가장 강력한 방어층으로 변제부의 형성층대에 의해서 조직을 보호하는 방어벽도 만들어낸다. 참 신기하지만 식물들이 이렇게 자식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수간 주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외과 수술 외에도 녹어수나 나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수간 주사를 놓습니다. 나무에 우리 링거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목적은 쇠약한 나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한 외과 수술을 받은 나무, 그 다음에 병충해를 너무 심하게 입은 나무, 이런 것들을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밝은 촉진을 위해 인위적으로 약재에 나무 줄기에 이게 주입을 하는 거죠. 얘는 수액이 왕성한 시기, 금방 외과 수술을 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4월에서 9월 실시하고요. 증산작용이 많은 햇빛이 화창한 날, 그런 날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방법은요. 여러분 책 그림에 126페이지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실기에서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주사기 꼽는 위치,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 구멍의 지름, 깊이, 그 다음에 수간 주입기의 그 높이,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림으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수간 밑에서, 그러니까 지면에서 5에서 10cm 위치에 구멍을 뚫는데, 이 구멍은 반대편에도 하나를 더 뚫습니다. 얘는 이 뚫는 부위보다 또 5에서 10cm예요. 그래서 지면에서는 10에서 15cm 혹은 20cm까지 높이의 구멍을 뚫습니다. 자, 이때 구멍에 뚫는 각도는, 이 각도는 20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에 깊이는 요 정도 3에서 4cm 정도 깊이로 하고요.
이때 이 드릴날의 굵기는 5mm에서 6mm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링거병 있죠. 주입기는 사람 키 정도 180cm 정도에 걸어놓고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구멍 속에 약재를 채워 공기를 뺀 다음 마개로 닫는다. 자, 우리 그 링거 맞으실 때 이 주사기의 약 안에 그 주사기 안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그 주사액을 좀 흘려내죠.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멍에 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멍에 꼽아서 이제 약이 다 들어갔어요. 약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나무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지금 주사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코르크 마개로 막는다. 사후 처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상처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치료를 뭐 해준다기보다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구멍을 마개로 꽉 막아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옆면 시비인데요. 나무의 경우 이 옆면 시비를 통해서 미량 원소를 이때 많이 살포를 해줍니다. 목적은 약해나 동해 또 공해 인위적인 해에 의해서 나무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양분을 공급해서 수목을 좀 더 활력 있게 회복시키는 위해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옆면 시비를 통해서 이제 나쁜 뭐 그름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물로 씻겨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 옆면 시비를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량 원소를 살포하기 위해서 보통 옆면 시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기는 맑은 날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나무에 영양제를 피로 농도로 희석해서 대부분 옆면 시비하는 경우에는 희석 배수를 조금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지상부 몸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분무 살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공 밑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그 노거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호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 한 방법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외과 수술을 한다거나 외과 수술 후에 수간 주사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옆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오래된 나무들 그 다음에 나무의 세력을 회복시키는 수목보호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